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꽉 찬 열차 안에서 겨우 자리를 찾아 앉아 이어폰을 낀 채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덜미에 닿는 시선이 느껴져 눈을 뜨게 되었다. 눈을 뜨니 바로 앞에 앉은 중년 남성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하철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사람일 거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 남성의 시선은 끝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점점 기분이 나빠져 가던 중 내리는 역이 가까워져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년 남성도 시선을 둔 채로 따라 일어섰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남성은 나를 따라 내렸다. 난 다시 큰 특이점 없이 그저 우연일 거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내가 걷는 길을 똑같이 따라왔다. 그제서야 순간 소름이 끼쳤다. 무작정 도망가다시피 빠른 걸음을 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겁에 질린 나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몸을 피했다. 편의점 안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고맙게도 남성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몇 분을 있다가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기에 다시 집으로 향하기 위해 편의점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쿵쿵거리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분명 그 남성이 지난주 이어폰 가게에서 봤던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깨달았다. 며칠 전부터 내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느끼는 나를 향한 시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누군가 뒤를 따라가던 이상한 발자국 소리들 모두가 그 남성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집에 가기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편의점에 있는 것도 안 됐기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늦은 시간이라 어두운 복도를 혼자서 걷는 게 흡사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거울을 통해 뒤를 슬쩍 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엘리베이터 구석에 바로 그 남성이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내린 폼에 깔린 키패드를 두드렸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그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곧이어 집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청난 안도감이 몰려왔다. 하루가 길었던 만큼 피곤함에 지쳐 곧바로 잠에 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을 때 소리가 나던 곳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잠시 뒤이내 잠이 들어 몇 시간 후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다음날 회사에 나가려던 찰나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거실을 돌아다니며 확인하다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문고리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남성의 흔적조차 없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뒤졌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한동안 그 일로 인해 긴장된 마음을 안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살았지만 어쩌면 그 남성은 내 시야 너머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절대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 않으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소망리는 그 이름 덕분에 평온하고 조용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만이 알았던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소망리 북쪽에 위치한 귀촌에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15년 전 봄철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도시 생활에 지친 두 명의 대학생 지훈과 민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소망리를 찾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어색한 미소와 애매한 유머가 뭔가 기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호기심이 가득한 그들이 귀촌을 탐험하기로 결심하였다. 날카로운 바람이 불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일행은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잔뜩 낡고 폐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암호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그야말로 초현실적이었다. 먼지가 쌓인 가구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방, 허거리는 나무 바닥은 그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과 민수는 탐험을 계속하기로 했다. 얼마 못 가 그들은 한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1940년대에 살던 한 소녀의 글로 채워져 있었다. 소녀 이름은 은혜였다. 일기에는 송악리에 새로 이사온 가문의 딸으로서의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페이지가 지나갈수록 그녀의 글은 점점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졌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숨이 막혀 오는 공포가 저를 덮쳐요. 그들은 저를 찾으러 와요. 지훈과 민수는 소름이 끼쳤지만 일기장을 더 읽어내려갔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혜가 저택의 지하에 무언가를 숨겼다는 글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과 떨림 속에서 그들은 지하로 향하는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지하는 무거운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꺼져가는 손전등을 켜들고 문을 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강한 얼음 냄새가 그들을 덮쳤다. 벽에는 무언가 써져 있었다. 붉은색으로 도망갈 수 없어. 가면 잡혀. 민수는 두려움에 질려 되돌아가자 했지만 지훈은 계속 나아갔다. 지하 깊숙한 곳에 그들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은혜의 마지막 남기고 간 물건들이 있었다. 부서진 인형, 갈라진 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 조각이. 종이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었다. 내가 이곳에 갇힌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 저택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지하의 문이 갑작스럽게 철컥 소리와 함께 닫혔다. 지훈과 민수는 어둠 속에서 발버둥 쳤다. 캄캄한 지하 방 안에서 무언가 무겁고 차가운 손길이 그들을 잡아채기 시작했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조용해졌다. 몇 시간 후 마을 사람들이 저택을 조사해보자 지훈과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일기장과 상자는 그대로였으나 그토록 두려움에 떨던 그들의 표정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로도 송악리 사람들은 휘촌 근처엔 절대 접근하지 않았다. 저주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가 비밀로 묻어둔 채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좋은, 무서운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주변이 어두워지면 아마 더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 두려운 경험을 한 것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 그걸 오늘 이야기하려 해. 나는 그때까지도 귀신 이야기나 공포영화에 큰 흥미는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무서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됐거든. 셀프 스튜디오라고 혹시 들어봤니? 아주 간단해. 자기가 직접 사진 찍을 수 있는 가게야. 친구들이랑 셀카나 단체 사진 찍는 용도로 자주 가곤 했지. 종종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면서 사진을 찍곤 했어. 그날도 별 다른 건 아니었어. 친구 3명과 나 이렇게 4명이서 셀프 스튜디오에 갔지. 우린 항상 그 스튜디오를 찾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곳의 주인인 할아버지가 사진관도 겸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 할아버지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늘 우리를 반겨주셨고 가끔은 사진을 인화할 때 할인도 해주셨어.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 대신 할머니가 앉아 있었지. 우리는 처음 보는 할머니라 조금 의아했지만 할머니는 무척 친절하셨고 우리를 잘 맞아주셨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내가 물었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양반은 오늘 쉬어 하지만 걱정 마렴. 내가 다 해줄 테니. 그리고 너희는 셀프 스튜디오에 왔으니 마음껏 즐겨도 돼. 하셨어. 우린 그 말에 안심하고 스튜디오로 들어가 여기저기 장난치고 다양한 포즈를 찍으며 즐겼어. 사진을 인화하러 나가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몇 장의 사진을 골라 인화를 맡겼어.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사진을 준비하시더라고. 하지만 사진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셀카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나타난 거야.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이거 봐, 여기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친구들에게 물었어. 헉, 하나, 말도 안 돼. 완전 무섭잖아. 한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어. 나머지 친구들도 하나하나 사진을 확인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얼굴은 거의 모든 사진에 나타나 있었어. 마치 우리를 지켜보듯이 다양한 방향에서 찍힌 사진마다 그 얼굴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어. 점점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어. 그 얼굴은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의 얼굴이었거든. 하지만 그 얼굴은 우리가 마주한 밝고 친절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 뭔가 서늘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 우린 급하게 할머니에게 사진들을 들이밀며 이게 대체 뭐예요? 하고 물었지.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무서운 표정으로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그 얼굴을 봤구나.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걸 직감했어. 할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사진을 내밀며 이 사진들 당장 없애버려 외쳤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무서워져 밖으로 달려나갔어. 그리고 몇 주 뒤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친구의 집에서 또 그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을 봤다는 거야. 그 얼굴은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었어. 우리가 할머니를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땐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그 스튜디오는 영업을 그만둔 상태였고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그 후로 셀프 스튜디오로 인해 얻게 된 그 사진들을 우리는 철저히 피하게 됐어. 가끔씩 사진을 보면 그 얼굴이 다시금 떠오르는데 정말 끔찍해.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던 내가 그 경험 이후로는 조금씩 조심하게 됐어. 아무리 무섭지 않다고 해도 그때의 공포는 잊을 수 없어. 그 이후로도 종종 미심쩍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건 잠시 접어두고 싶어. 너희들도 사진 찍을 땐 항상 조심하면서 찍길 바라. 누군가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